올해 최고 성과가 해외 파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북한에서는 연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죠. 이 회의는 매년 열리는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올해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고, 간부들에게는 내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회의 보도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표현에 유난히 눈길이 갔습니다. 해외 파병이 올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성과라는 단어를 붙여서 자랑하듯 말한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성과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쓰이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 하나가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체제가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메시지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왜 김정은은 해외 파병을 성과로 포장했을까요? 그 말 속에 숨겨진 북한 체제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발언이 앞으로 북한 사회와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곳에서 당의 언어를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북한에서 쓰이는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그리고 그 말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감정을 심어주는지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김정은의 연말 자화자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월의 평양은 춥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 때 매년 12월이 되면 거리가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추위 때문에 집 안에 머물렀고 거리의 선전 방송만이 크게 울려 퍼졌죠. 그 방송은 언제나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올해 우리 당이 이룬 위대한 성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이례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제 무대에서의 군사적 연대 강화를 강조했고, 특히 전략적 우방국과의 협력이 올해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우방국이란 물론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보도 속에 해외 파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군사 활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외 파병 같은 민감한 사안은 더더욱 그랬죠. 과거에도 북한은 여러 나라의 군사 고문단이나 기술 인력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성과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성과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읽으면서 북한 체제가 이제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우리가 해외에 군대를 보냈고 이게 우리의 성과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일까요?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연말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성과라는 단어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연말 당회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가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의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순간입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북한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의에서 해외 파병이 성과로 언급된 것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체제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그 전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연말 회의가 무엇인지, 그 회의에서 성과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왜 올해는 해외 파병이 그 성과 목록에 올랐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던진 이 메시지는 단순히 북한 내부만을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국제사회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러시아를 향한 것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미래의 북한 주민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중 하나가 바로 연말에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보통 12월 말에 열립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고 당의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죠. 회의는 며칠에 걸쳐 진행되고 그 내용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북한에 살 때 이 회의 보도를 들으면 한 해가 정말 끝나간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곧 새해가 오고 새로운 과업이 주어지고 또다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의는 단순히 한 해를 정리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회의는 북한 체제가 작동하는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이 회의는 성과 정리의 장입니다. 북한 체제는 항상 성과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가가 체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연말 회의에서는 그 해에 달성한 성과들이 나열되고 그것이 당의 영도 덕분이었다고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새로운 발전소를 완공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다. 군사력이 강화됐다 같은 내용이 성과로 발표됐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우리 체제는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성과 목록에 해외 파병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군사활동을 성과로 공개하는데 신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건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그건 자위적 국방력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 파병은 다릅니다. 해외 파병은 북한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한다는 의미이고 이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에 해외 파병을 성과로 포장했습니다. 이건 북한 체제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즉, 해외 파병을 공개하는 것이 숨기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계산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회의는 내부 결속의 도구입니다. 북한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결속을 항상 강조합니다. 연말 회의는 그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이만큼 이뤘다고 말하면 간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우리 체제는 강하다고 믿게 됩니다. 해외 파병을 성과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건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회의는 방향 제시의 장입니다. 연말 회의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 해의 방향이 제시됩니다. 김정은이 내년에는 이런 과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게 곧 북한 사회 전체의 목표가 됩니다. 올해 회의에서 해외 파병을 성과로 언급한 것은 앞으로도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즉,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고 그것을 체제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 때 이런 회의 보도를 들으면 항상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다음 해에 농촌 동원이 강화됐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군대에 더 많은 자원이 집중됐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해외 파병이 성과로 언급된 것을 보면서 저는 북한이 앞으로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향후 전략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해외 파병이었을까요? 북한이 언급할 수 있는 성과는 많았을 텐데 왜 그 중에서도 해외 파병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왜 이 시점에 군사 협력을 성과로 포장하기로 결정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전략적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사용했을 뿐 구체적으로 병력을 보냈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연말 회의에서는 달랐습니다. 김정은은 해외 파병을 직접 언급했고 그것을 성과로 포장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이제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우리가 해외에 군대를 보냈고 이게 우리의 업적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후원국이었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소련이 붕괴된 후 북러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에 무상 지원을 하지 않았고 북한도 러시아보다는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북러 관계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파트너였습니다. 북한은 무기 생산 능력이 있었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협력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급속도로 강화됐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고 러시아는 북한의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은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북한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 행동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주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병력을 해외에 파견함으로써 국제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거래 관계를 넘어서 군사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동맹 관계로 발전시킨 것이죠. 이건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었고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북한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파병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군대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건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 연말 회의에서 해외 파병을 성과로 포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이 해외 파병을 성과로 언급한 것은 단순히 자랑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해외 파병을 성과로 포장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러시아에게 우리가 당신을 돕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계속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러시아의 신뢰를 얻으려 한 것이죠. 둘째, 북한은 국제사회에게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우리도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셋째, 북한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말 회의에서 해외 파병이 성과로 언급된 것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체제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북한이 해외 파병을 공개적으로 성과로 포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 중 일부는 왜 우리 군대가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해외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북한이 해외 파병을 성과로 포장할 때 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그리고 그 언어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감정을 심어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북한 체제의 선전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성과라는 단어는 아무렇게나 쓰이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북한 체제는 언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주민들의 생각을 형성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 때 체제가 사용하는 언어의 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리마 운동, 속도전, 돌격대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주민들을 동원하고 통제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주민들에게 빨리 움직여라, 더 열심히 일해라, 희생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라는 단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성과는 단순히 이룬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당의 영도 아래 이룬 위대한 업적을 의미합니다. 즉, 성과는 항상 당과 연결되고 최고 지도자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발표되면 주민들은 이건 당 덕분이다, 이건 원수님 덕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연말 회의에서 해외 파병이 성과로 언급된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북한 체제는 해외 파병을 단순히 군사 활동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 전략적 동맹 관계 심화, 자주적 외교 정책의 승리 같은 표현으로 포장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주민들에게 어떤 감정을 심어줄까요? 첫째, 자부심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해 왔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고 고립되고 가난한 나라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체제는 우리 군대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강하다.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러시아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다. 우리 군대는 세계 어디에서나 싸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은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그리고 자부심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공포입니다. 북한 체제는 항상 외부의 적을 강조합니다. 미국, 남한, 일본 같은 나라들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죠. 그리고 해외 파병은 이런 공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싸울 동맹이 있다.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은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공포는 주민들을 체제에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셋째, 희생의 정당화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하지만 체제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해외 파병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체제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군대를 해외에 보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건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북한에서 살 때 이런 선전 언어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언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강하다,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어 뒤에 숨겨진 의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북한 체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는 주민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 파병이 성과로 포장된 것을 보면서 저는 체제가 얼마나 정교하게 언어를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말로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들도 의심하고 질문하고 저항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 중 일부는 체제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습니다. 특히 평양이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체제의 언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의심합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 살거나 외부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은 체제의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가 강한가?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가? 왜 우리 군대가 다른 나라 전쟁에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속으로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체제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의 선전 언어는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주민들이 믿든 안 믿든 그 언어는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주민들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 파병이 성과로 포장된 것도 그 언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북한이 해외 파병을 성과로 포장한 것은 단순히 내부용 선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 매우 특별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 북한과 러시아는 단순한 우방 관계였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긴밀한 동맹이었지만 소련 붕괴 후에는 관계가 소원해졌죠.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두 나라의 관계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외 파병은 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단순히 군사 협력을 넘어서 정치적 상징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먼저 군사 협력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것은 표면적으로는 군사적 지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과 무기가 필요했고 북한은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북한 군대는 러시아군과 함께 전선에 배치되거나 후방에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군사적 거래가 아닙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것은 두 나라의 관계가 혈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전쟁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서로의 운명을 공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 때 혈맹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와 중국은 6.25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렸다. 그래서 우리는 혈맹이다라는 식이었죠. 이제 북한은 러시아와도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대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러시아는 함께 싸웠다. 그래서 우리는
혈맹이다라는 서사를 만들려는 것이죠. 이건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후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예전만큼 긴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부담스러워하고 북한도 중국의 압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동맹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협력을 환영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건 북한에게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계속되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해외 파병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비난을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강하다는 증거다라는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딜 수 있다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첫째,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을 줄이거나 무역을 제한하는 식으로요. 둘째, 내부적인 반발입니다. 북한 주민들 중 일부는 왜 우리 군대가 다른 나라 전쟁에 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병된 군인들의 가족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만약 파병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다면 그 소식이 북한 사회에 전해지면서 불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이런 위험을 관리할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주민들을 통제해왔고 불만을 억압하는 데 능숙합니다. 또한 북한은 파병을 성과로 포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부심을 자극하고 불만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말 회의에서 해외 파병이 성과로 언급된 것은 앞으로도 북한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즉,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북러 밀착은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인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략적 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를 방어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군사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대가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무기 기술을 제공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군사력은 더욱 강화되고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사를 보면
국가 간의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맞을 때는 가까워지지만 이익이 어긋나면 멀어집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 회의에서 해외 파병이 성과로 언급된 것은 두 나라의 관계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던진 해외 파병은 성과다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북한의 미래에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김정은의 연말 회의 발언을 중심으로 북한이 왜 해외 파병을 성과로 포장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숨겨진 북한 체제의 논리와 전략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정은이 던진 해외 파병은 성과다라는 메시지는 북한 체제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북한은 방어적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북한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거나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게 우리의 성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북한이 자신의 전략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둘째, 이 메시지는 북한의 대외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북한은 주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선택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서방 국가들과는 여전히 대립하지만 러시아 같은 우방국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이건 북한이 더 이상 완전한 고립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를 선택적으로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특정한 감정을 심어주려는 시도입니다. 북한 체제는 항상 주민들의 감정을 관리합니다. 자부심, 공포, 충성심을 적절히 조합해서 주민들이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듭니다. 이번에 해외 파병을 성과로 포장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체제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부심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동맹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안도감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은 의심할 것이고 일부는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체제는 그런 반응을 억압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할 것입니다. 넷째, 이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북한이 해외 파병을 공개적으로 성과로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에게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난을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건 국제사회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하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화를 시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북한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곳을 떠나 지금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곳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걱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의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아무리 자신의 행동을 성과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역사는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파병이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체제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러시아와의 밀착이 북한의 미래를 밝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고립과 위험으로 이어질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북한 체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과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체제의 선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평화롭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언젠가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변화가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연말 회의에서 던진 해외 파병은 성과다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말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그 답을 기다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연말 회의 보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전략이고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이며 국제사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평화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김정은의 연말 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외 파병은 성과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북한 체제의 자신감, 전략, 그리고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제사회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과라는 단어 뒤에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성과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북한의 이야기를 그곳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란봉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